타락하는 거고요. 크리스찬이 올바르면 사회는 밝아져가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볼 때 공산주의자들이 아무리 우스타 손 치더라도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깨어있으면 그건 접근하지 못합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교회에서부터 괴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부터요.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위협받는 요소가 몇 가지냐면 진화론이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 아닙니까? 자유주의 신학. 그 다음에 우리가 유물론 사상으로 되어 있는 수많은 포스트 모던적인 것들, 시사회주의, 공산주의 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세상이 그냥 막연하게 태어난 건 아니고요. 그 러시아가 인구의 99%, 98%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러시아 정교회가요.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공산주의 혁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결국은 세계사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거는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우리가 막아선다기보다는 우리가 자성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일단 저 시간에 이제 한국 소개는 안 돼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게 도표 기억나시죠?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존 F 케네디가 당선되기 전에 한국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조선 장로교의 분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1947년도에 시작되는 일인데 이 조선 장로교의 분열이 한국 신사회주의의 태동을 만들어냅니다. 즉 68혁명보다 빠릅니다. 한국이. 빠르게 된 계기가 뭐냐? 그걸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앨리스 베일리 10가지 사상을 아까 들으셨죠? 이건 뭐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단지 이게 이제 그대로 현재 차별금지법에 들어있고요. 전 세계 유엔에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대로 따요. 인권이 그대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교회를 공격하기 가장 좋은 요건 10가지가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법제화로 일어나기 시작했죠. 실제로. 법제화 일어나기 시작했고, 법으로 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법으로 제정하고 안 하고의 윤아까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지만, 단지 법으로 제정해 놓으면 반대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한번 불법자가 됩니다. 그건 심각합니다. 우리는 자유권적인 개인의 자유가 인정되잖아요. 아직도 한국은. 근데, 얘네들이 노리는 건 뭐냐면, 이제, 쪼는 거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질에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그걸 노리는 겁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지금 나가서 전도 안 되고 잡혀가는 건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차별금지 너 했다. 협박하겠죠. 그거 제정할 거다. 계속 제정 올리잖아요. 지금까지. 지금 9번 올렸는데 제정하면 뭐 30번을 뿜어낸다. 스스로 쪼는 거예요. 목사가 지가. 목사와 성도들이 스스로 쪼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면 안 된단다. 차별 금지를 한다. 그래, 그럼 많이 하지. 제정도 안 됐는데. 위축입니다, 위축.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위축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피고, 자신있게 얘기해줘. 만약에 제정되는 순간에 저는 잡혀가겠죠. 지금 연구소하면 연구는 다 잡혀갈 것 같은데, 저희 연구원이 지금 11명인데, 3명만 놀러왔거든요. 한 분은 지금 터키에 이슬람권에 가 계시고, 한 분은 북한 들어가 계십니다. 북한? 예. 그래서 이제 영어들이 한번 나올 때마다 제가 강의를 만드는데 그때는 한 번씩 오셔서 드시면 참 좋아요. 한 분은 뭐 정신과 전문의고 이러시다 보니까 좀 바쁘세요. 근데 어쨌든 보십시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대학 이거 여러분 어디 상근지 기억나세요 혹시 어딘지? 아닙니다. 미스터 션사인 무대입니다. 미스터 션사인 아시죠? 학생 주인공 이름 뭐지? 션사인. 이병헌. 예. 예, 이병헌하고 여배우 이름 김태리. 이태리 말고 김태리. 그 둘이 찍었던 무대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1800년 말 1900년 되기 전에 조선이 이랬다 하면서 보여주는 사진이거든요, 이게. 이거 살만하죠, 이거.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으세요? 요즘보다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요즘 농촌보다. 예. 이것도 보십시오. 이 당시가 이제 그 당시였다 하면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조선 여자들, 남자들. 이 정도면 살만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드라마에서 멋지게 보여주죠. 근데 실상은 어떤지 아십니까? 물장수. 예, 물장수. 조선이 그 당시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물들 막 보이시죠? 이렇게, 맷돌
저렇게 돌렸고요. 일색이 없어가지고 여자들이. 이게 그리 표정입니다. 아까 사진하고 완전 다르죠? 예. 그러니까 조선 선교사님들이 처음 조선에 와서 표현했던 거에 따르면 바닥에는 똥밖에 없었다 그래요. 바닥에. 소똥, 말똥, 사람 똥까지. 사람이 집에서 똥 넣고 밖으로 던진대요 그냥. 그쪽으로. 근데 우리 제가 어릴 때도 그런 집이 몇 개 있었거든요. 어릴 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태리가 그러니까 이제 김세리? 김세리 외모니까 그렇게 멋진 데 산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런 데서 살았다고요. 근데 드라마니까 이제 멋지게 표현해놨죠.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조선 선교사님이 조선에 와서 3번을 놀았답니다. 첫 번째 이때 오셔가지고 왜 놀았느냐? 지계의 과학적인 설계에 깜짝 놀랐어요. 지계가 얼마나 과학적이든지 예, 작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짐을 이만큼 되는 짐을 지게 지고 다니니까 나무가 안 그러고 봐. 뭐 봤더니 사람 하나가 그걸 다 집어지고. 근데 힘의 분배에 의한 삼각 기둥 딱 해가지고 와 깜짝 놀랐대요. 저 선교사가.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10년 뒤에 왔는데 또 놀랐어. 왜? 지게 문화를 아직도 유지시키고 있다는 데서 10년 만에 왔는데도 그때는 이제 자동차가 들어와 있을 시절이거든요. 조선에 전두굴이 바바바 들어가고 조선 한양이 기차 다니고 갈 시절인데 그때도 지게를 딱 지고 다니고. 그리고 그분이 최근에 와서 또 놀랐어요. 왜 놀랐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발전되지 못한 지게에 또 놀란 거예요. 아직도 지게 지고 다니는데. 야, 이 발전하지 않는 민족 어떡할까? 그걸 언제부터 써왔느냐 하니까 고려 때부터 써왔어, 지게를. 그러니까 전혀 그 사이에 발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였다. 그게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원래 그렇게. 양반이 얘기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고요. 쌍놈들은, 그래서 선교사님의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조선에는 2개의 민족이 산다 그랬어요. 하나는 땡볕에 나가서 맨날 일을 하는데 먹을 게 없는 민족이 아니다. 또 하나는 나무 그늘에 앉아서 옆에서 부채 붙여주는데 부채 취하면서 막걸리 놓고 과자 먹고 먹어가면서 옆에 누워있는 양반이라는 민족이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놀면서 90%를 가져간대. 여러분 서양의 봉건제도는 10계명이에요. 10개 중에 2개만 가져가고 8개는 농사 짓는 놈한테 주게 돼 있거든요. 10계명에. 맞죠? 그게 원래 봉건주의의 서양 봉건주의의 기본 세법입니다. 농사 지으면 2개만 가져가고 주인이 가져가고 8개는 농사 짓는 놈한테 줘야 돼. 한국은 9개를 양반이 가져가고 1개를 줬어요. 그러니까 맨날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릿고개라는 놈은 안 올 수가 없어요. 옛날에 딸을 놓으면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성만 어록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딸을 놓으면 보릿고개 한번 난생 쳐라 이랬대요. 무슨 말이냐면 보릿고개가 배고프면 흉년이 들면 먹을 게 없으니까 딸을 파는 거예요. 그래 그 돈 가지고 한 해를 났어. 쌀 사가지고. 그만큼 남녀 차별이 심했다니까요. 이 시대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이거 보시자고 이제 똥 이제 해갖고 이제 그 하는 거예요. 이제 똥을 갖다 마을에서 모아가지고 다 그릇 만든다고 이제 막 똥 비누 제일 때도 갈비 이제 가끔 오면 거기다가 이제 똥 퍼가지고 갈비 똥 부어가지고 이제 망을 이렇게 포대로 덮어 놓으면 겨울이 지나고 봄 되면 푹 써가지고 그럼 되잖아요. 그 쭉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이게 이제 동네마다 집집마다 똥 가지고 그릇 만드는 게 일이었던 나라. 사람 속에 있는 해충을 사람이 똥을 넣으면 그 똥을 돼지가 먹고 해충이 오르고 그 돼지를 또 잡아먹고 살면 그 해충 또 오르고 끊임없는 반복되는 나라.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돼지고기 바짝이게 드시죠? 원래 그게 해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돼지에. 그냥 데리고 드셔도 돼요. 이제는. 근데 우리 어릴 때부터 그 버릇 때문에 아직도 바짝 구워 먹잖아요. 돼지고기도. 그런 나라였어요. 한국이. 그런 나라였는데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만 가면 새로운 걸 배우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같이 사진을 찍어. 와 교회 갔더니 그 새로운 시식 건물에 막 받아줘. 물론 뭐 가운데 술배가 따로 앉았지만 막 받아줘요. 교회 갔더니
교회 갔더니 한글을 가르쳐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요. 여러분 최초의 한글을 가르치는 건 교회입니다. 이걸 역사에서는 교회란 말을 빼고 가르치죠. 한글 개몽운동 일제시대에 뛸났다고 그 교회에서 한 거예요. 학생들. 오케이?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들 한 거예요. 그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한글을 가르쳐 애들 앉혀놓고 얘를 한글 배워라. 이때 배운 애들이 누구예요?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독립투사들이 된 거예요. 다. 이게 6.25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6.25 이후에 보십시오. 몰골을. 이게 여자들의 삶이에요. 남자들은 어떻게 다니는지 아세요? 뒤에? 아침에 그냥 빨리 나! 라고 어디냐면 이제 그 옆으로 한 보 뒤로 2보 그게 기본 포맷이에요. 남자가 걸어가면 남자 옆으로 한 보 뒤에 2보에 여자가 따라와야 돼. 머리에 짊어지고 덮고 이래가 이제 그게 풍습인 줄 그게 원래 바른 줄 알아요. 우리나라가 70년대 이후에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전쟁이. 그리고 이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한국 사회 자체가. 예. 이때는 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1919년에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독교 국가를 세웁시다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필라델피아에. 우나미 소망 박사가 이를 이끌었어요. 우나미 소망 박사가 미국이 처음에 한국을 버리려고 그랬습니다. 한국은 도움이 안 되는 국가였기 때문에 일본까지만 선택하고 한국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국을 선택했던 결정적 계기가 뭐냐? 우나미 소망 박사가 미국을 설득했던 게 뭐였냐면 대한민국에 당신들이 후원한 기독교 국가가 탄생하는 걸 상상해라. 그 꿈을 꿔라. 그걸 미국 교회를 자극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하기 시작해요. 33년 16명이 크리스찬, 이대 크리스찬 인구가 1%입니다. 1%. 이성화 박사가 우나미 이성화 박사가 했던 이야기가요. 대한 사람의 세물주의는 예수교회다. 예수교회가 아니면 한국을 바꿀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교회가 한국에 정착되지 않으면 한국은 바뀔 수가 없다. 이 나라는. 바뀔 수 없는 구조의 나라예요. 두 민족이 사는데. 그러면서 개헌국회 때, 이게 개헌국회 때 모습입니다. 여러분 개헌국회 때 국가를 처음에 만들어 놓고 국회의원들이 다 모였어요. 이성화 가서 사회를 보는데 목사님 계십니까? 한 분 일어났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개헌국회 때. 그 목사님 기도 제목 이거예요. 우리에게 동료를 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으면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기도가 여러분 대한민국 개헌국회 때 일어난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멘. 그래 저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교회는 대한민국의 심장이고 교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끝이 납니다. 아까 세계사에도 보여드렸죠. 교회를 공격해야만 정권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교회를 공격해야만 이 사람들이 이길 수가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대한민국 정부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 자체가 성경을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기반으로 했어요. 아예 교회에 딱 맞게 그 헌법이 만들어져 있다고요. 아예 그냥 요걸 지금 바꾸려고 그러죠. 아예 요걸 바꾸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무너뜨려야만 정권을 바꿀 수 있거든요. 아예 1947년도에 4월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터지는데요. 그 조선 장로교에서 7명의 목사님이 지금 안수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신학교에서 이제 그 강의를 하시기 시작하면서 똑똑한 젊은이 3명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게 누구냐면 박형용, 한경지, 김재준이라는 3명의 젊은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는데 3명 다 조선 장로가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51명의 학생들이 대한예술계 장로총회에다가 고소를 한 거예요. 김재준 씨를. 왜 고소를 했느냐? 이분이 장로교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어긋나게 우리에게 교수를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사상을 조사해 주세요 하고 고소를 한 거예요. 신학생들이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런 일이 있냐 해가지고 총회에서 박형영 박사를 위원장으로 한 조사위원회를 파견을 해요. 그런데 박형영 박사가 김재준을 앉혀놓고 물었더니 김재준의 말이 뭐라 했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성경을 학문의 영역으로 보아야 하고 성경의 신학적 내용, 신화적 내용은 없어져야 한다. 하고 끝까지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학문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시 일어난 부활한 사건은 실제 사건이 아니다. 홍해를 그린 것도 실제 사건이 아니고 공산주는 것도 실제 사건이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이론적으로 이건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된다. 단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인간다운 모습을 닮아 살 뿐이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 이제 박형준 박사가 들어보니까 자유주의신앙이거든. 그래가 이 사람을 끝까지 말했더니 회유도 하고 말했는데 끝까지 안 들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이 사람을 제38회 대한제주장로회 총회에서 이 사람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추방을 합니다. 그게 대구 서문교에서 일어났던 총회였어요. 이때 이제 이 사람을 따르던 신학생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문익환, 문동환, 박순경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들이죠. 박순경도 지금 난리 났죠. 이 세 사람이 신학생이 같이 쫓겨나요. 이 사람을 따랐기 때문에. 이 사람 세 사람의 사상이 다 뭐냐? 성경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학문이다. 학문. 즉 구원받는 길을 배우는 유일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구원의 길이 아니라 성경은 학문으로만 배워야 되는 사상과 같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신앙이 아니다. 이 세 사람이 같이 쫓겨나요. 그러면서 그 세 사람이 대구 서문교에서 쫓겨나서 이게 서문교회 총회 때 사진이거든요. 1953년 4월에 대구 서문교회. 이때 쫓겨나서 앞마당에 모여서 만든 게 바로 기독교 장로회 기장입니다. 지금의 기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으로 기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한국이 신사회주의가 태동하기 시작해요. 교회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죠. 학문의 대상으로 봐요. 성경을. 여러분 성경이 무호함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성경 무호를 주장하면 요즘 좀 촌놈되죠. 근데 여러분 성경 원본이 발견이 안 된 사건이 성경 무호를 가장 흔들리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지 알죠? 성경 원본이 발견돼야 되잖아요. 발견이 지금 하나밖에 안 됐죠. 그게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여러분 그 성경을 지금까지 필사해오고 지켜왔던 사람들의 노력을 보면요. 이 사본이 원본하고 거의 같다고 인정해도 될 만큼 완벽합니다.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성경이 무하다고 믿습니다. 네. 물론 번역에서 문제는 있어요. 번역에서는. 솔직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개정개정법이 사실은 80몇 %밖에 맞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성경대로 된다고는 확실히 믿어요. 근데 그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장에서 가장 반대를 하고 나섰고요. 그 몇 년 뒤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통합과 그 합동의 분리였습니다. 이때도 문제됐던 게 실제로 표면으로 드러난 것은 WCC였어요. 그런데 실제 사건은 뭐냐? 성경무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WCC에 가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한국교회의 대두가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찬성측과 반대측 사람을 뽑아서 WCC 총회에 보내기 시작해요. 그때 누가 갔느냐? 반대측은 박형경 박사를 중심으로 한 10명이 갔고요. 찬성측은 한경직 박사를 중심으로 한 10명이 올라간다. 근데 보고 와서 둘 얘기가 달라. 그래서 WCC 가입하지 말자라는 쪽은 합동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WCC 가입하자는 쪽은 통합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통합에 문제가 생겼어. 왜 문제가 생겼느냐? 기장에서 WCC를 찬성하고 나서네. 그러니까 한경직 박사가 난처해져 버린 거예요. 아니 저는 이단들이 찬성하면 내가 가입 안 해야 되잖아. 그래서 WCC 가입이 미뤄진 계기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경직 박사 이제 보이시죠? 네, 여기 보이세요? 네, 한경직 박사하고
추기경도 있고 서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보이시죠? 이게 러시지 총의 모습인데 더 이상 제가 설명을 물론 참겠습니다. 이게 이제 윤동주하고 문익환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동주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윤동주 영화가 여러분 감동 깊게 많이 보면 계실 텐데 거기 주 요건이 뭐냐? 문익환의 우상화입니다. 실제로는 그 영화가 문익환의 우상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 윤동주의 정신적 멘토로 문익환이 나오죠. 안 보셨구나. 네. 한번 보시나 말은 못하겠는데 실제 그 영화의 초점은 문익환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냥 문익환이 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사회주의자들이 문익환을 좀 띄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곧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신사회주의는 교회에서 출발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문익환은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여러분 전국 민족운동연합 전민연 들어보셨죠? 이게 상임 고문이었습니다. 이분이 최초. 그러면서 상임 고문하면서 어디 갔다 오느냐? 1989년 3월에 국가의 허락 없이 무단 방북을 해요. 그리고 김일성하고 1대1 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합의서를 써오는데요. 두 차례간의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통일민주당 당원이었던 유원호, 제일교포 정경모와 함께 올라가서 회담을 하고 내려왔는데 그 회담 내용 10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4가지가 뭐냐면 1번 자주평화 민족대단계의 3대 원칙을 기초한 통일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니까 이게 정교조식 통일 방법이거든요. 자주평화민족. 이게 삼민주의의 태동인데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삼민주의예요. 그러니까 민중이 중심된 부르주아 계급은 빼버리고 기득권은 빼버리고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중심된 민족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통일을 하자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죠. 누군가가. 이거 말씀 잘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2번 정치군사회담 직전 진전을 통해 남북의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자. 이 지금 하고 있죠. 이 합의가 지금 현재 그 뒤에 있는 수많은 북한과의 합의에 기초되는 합의입니다. 이게 누가 있느냐? 문익환이 있다고요. 3번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이때 벌써 이 사람이 합의해놓고 왔어요.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하자고요. 문익환이다. 4번 팀스프리트 분단 반대. 지금 하고 있죠? 누군지 말씀은 제가 안 드립니다. 말하면 또 하도 10일 걸어서. 이 사람이 이 당시에 벌써 몇 년 전이에요. 벌써 89년이니까. 이때 했던 거 가지고 만든 게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합의에서 있죠. 했고 그 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 합의를 기초로 해서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세 변화가 이 합의서를 기초한 극히 기초한 사건입니다. 이 문익환이가 해놨다고요. 그래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93년 누구 대통령인지 말을 할게요. 93년 3월 6일에 사면됩니다. 사면 복권돼요. 근데 이 문익환의 호가 늦봄입니다. 늦봄. 그래서 이 호를 따서 만든 상이 늦봄 통일상이라는 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극히 사회주의적인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신앙적으로 보지도 않고 신앙의 개성으로 보지도 않고 지극히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사람에게 주는 상이 늦봄 통일상이에요. 근데 이 늦봄 통일상에 여러분 여기 보이죠? 남이 날다. 이게 누구냐면 정대협이라고 들어보셨죠? 정신대 할머니 문제 해결하는 그 정대협 회장이 이번에 늦봄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늦봄상을 받았다라는 그 자체는 이 사람이 신사회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대협은요 한국과 일본 관계가 해결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아요. 말은 해결되는 것처럼 하죠. 할머니들 보살펴 주시죠. 그러나 이분들은 이 일이 해결되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느냐? 일본 조총련이 자금이 이제 없다 보니까 자금이 딸려요.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자금이 없다 보니까 사기를 쳤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 돈을 이렇게 타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발각이 됐네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들이 이제 조선의 사무실을 기습을 해가지고 서류를 다 빼앗았는데 그게 뭐가 나오냐?
일본 조총련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정부 활동을 하라는 지시 내용이 상세하게 다 나와요. 그게 우리나라 신문에 한 편에 실리고 말았어요. 거기 잠깐. 거기 발각이 됐는데 거기 어떻게 했느냐. 정신대 할머니를 이용해서 한국과 일본 관계가 개선될 만하면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자꾸. 왜? 지금 이제 여러분 인도태평양 전선이 지금 1대1로 사건을 대비해서 인도태평양 전선 필수적으로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그 사건의 기본 축이 뭐냐면요, 여러분. 미국과 일본과 한국입니다. 이 세 개 축이 이어져야만 중국을 견제할 수가 있는 라인이 딱 형성이 돼요. 지금 이번 베트남이 미국에다가 미군 주둔해달라고 네, 말씀하세요. 간접 요청한 거 아시죠? 공산주의 베트남이요. 근데 한국은 지금 친중으로 가잖아요. 한국이 빠져버렸어. 이번에 제2 에치슨 라인을 통해서 한국을 빼버리려고 그랬어요. 아예. 근데 뺄 수가 없어. 이러면 한국을. 근데 일본이 중심이고 한국은 서버예요. 일본 제주도에다가 미군 군함을 갖다 놔야 완벽한 방어가 돼요. 중국을. 그걸 좀 못하게 하거든. 그것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이 사이가 좋아야만 미국이 해피한데 이 방어 라인이 형성되는데 이걸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못하게. 그게 그 사람에게 늑봉상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늑봉상을 받은 이 여자의 남편이 누구냐면 남매 간첩단의 주역입니다. 신랑이. 그 사람이. 옆에 누군지 아시죠? 스키. 바로 맞잖아요. 남매 간첩단의 주역이고요. 광우병 사태 때 대장이었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정신 정대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건 그냥 쉽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역대 늑봉상 수상자는 이렇습니다. 예, 다른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누군지 다 아는 사람들이죠, 싹 다. 다 아는 사람들 맞죠? 예.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보가 왜 그런지 아시겠죠? 사람들 한국정신대협회 협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이 소속단체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NCCK라고 양성평등위원회 들어보셨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도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감리교 목사님도 계신데. 아니 그래서 이번에 그 발의했어요. 건의 발의해서 예. NCC 탈퇴하자고. 예.